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예고해 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에 최진봉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자, 대선 이후에 처음 뵙는 거예요. 그렇죠. 주말 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힘들었죠. 힘드셨어요? 힘들었고요. 기도 좀 많이 하셨어요? 기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응답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좀 하고 예. 솔직히 너무하신다. 어떻게 이런 일이 너무하신다. 저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네. 뭐 또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겠죠. 있겠지만 어쨌든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일이고 그 네. 의혹이 요즘 뭐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은 엄청나게 큰 마음의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뭔가 뻥 뚫리는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의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이나 삶의 의욕이 상당히 많이 상실되고 네. TV 틀면 이제 뭐 그 사이도 방송을 했습니다만 이제 윤석열 당선인 관련된 뉴스가 거의 전부를 다 그렇죠. 차지하고 뉴스는 다 있고 거기서 나오니까. 대부분 또 이제 긍정적인 뭐 어쨌든 처음 시작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 네. 더 막 이제 그게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당히 좀 그 삶의 의욕도 없고 가치가 이게 뭐 지난 주말에 제가 어느 종편에 출연했는데 네. 그 상대 진영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패널 예. 저보고 힘내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참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최진봉 교수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희 시청자분들도 참 그러실 거예요. 힘들고 좀 아픈 맞아요. 그런 며칠 사이를 계속 보냈던 것 같고요. 자, K에오이님께서는 분노 조절장애 생겼어요 이런 말씀 주고 계시고, 네. 식욕 없어서 강제 다이어트 중이다. KKM님이 그러니까 기쁘다 이런 말씀 주고 계시고, 기쁘다는 하늘님이 살맛이 안 납니다 이렇게 네, 말씀하고 맞아요. 계시고요. 자, 그 연0224님이 최진봉 교수님이 열심히 누구보다 하셨습니다 네. 이런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레이님이 TV 뉴스 못 보고 이런 비유를 해주셨네요. 연인을 잃은 듯한 상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뭐 저도 이제 워낙 오래전에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저는 결혼한 지가 그렇죠. 30년이 넘어가지고 그런데 근데 어쨌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제가 여러 가지 인생 살면서 네. 저도 굴곡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유학도 가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는데 네. 정말 충격이 크더라고요. 이번은 정말 충격이 컸어요.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충격들. 네. 아유, 저희 시청자분들도 이하오시마님께서 교수님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최진봉 교수가 오늘 이 자리 나와서 좀 시청자분들 위로할 거라 좀 생각하고 모셨는데 저도 최진봉 위로를 교수가 받는 거죠. 위로를 받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힘내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가족 화이팅님께서 죽겠어요. 근데 오늘부터 힘내서 뭐 민주당 지을 겁니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신데, 자, 그래서 저희가 대선 한번 좀 돌이켜 보면 결과를 놓고 보면 0.73% 포인트 차입니다. 24만 7,077표 차. 정말 초박빙 대선이 펼쳐졌는데 이 대선 결과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도를 막판에 정말 조금만 더 힘이 그러니까 날짜가 있었으면 저는 넘어섰을 거라고 보는데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그 구도를 깨지 못한 거죠. 그 벽에 막혀서 그 마지막 그 깻잎 한 장 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걸 넘어서지 못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본다면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부의 어쨌든 실망스러운 부분이 너무 컸고 그게 중도층에게는 너무 깊이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묻지마. 이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뭐 지지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그러니까 그 문성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그냥 묻지마 투표를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물이나 아니면 그 후보가 갖고 있는 자질 능력을 따지는 게 아니고 어쨌든 혼을 한번 내줘야겠다. 민주당을 혼내야 되겠다는 그런 구도가 결국은 이런 결과. 그래도 저는 이제 희망을 보는 것은 희망이 있다. 이 정도까지 따라온 거는 정말 큰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자산을 우리가 갖게 됐고 역대 패배했지만 민주당 후보로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가장 많은 득표를 했어요. 1,600만 표 넘는. 그러니까 그 어떤 후보보다 가장 많은 표거든요. 네. 이건 자산이다. 이건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고 이걸 잘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뭐 패배를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게 정말 진짜 패배일까? 저는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억울해서 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지지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 0.73이라고 하는 이 표로 질 수 있을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오히려 그래서 더. 그리고 무효표가 30만 표 이상 되잖아요. 그러게요. 네, 예. 그게 그것도 사실은 좀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 때문에 사실은 실망감이 크다고 보여지고 저는 그래서 이 구도를 결국은 막판까지 이겨내지 못한 게 안타까운 우리가 이제 뼈아프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은 분명해요. 이제 민주당 정권이 네. 그 부분은 우리가 반성하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만큼 따라와 준 거,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자질과 능력이 인정받은 거, 또 어떤 희망을 본 거잖아요. 네. 우리가 뭐 차이가 많이 나게 민주당이 만약에 패배를 했으면 뭐 희망이 좀 적을 텐데 아주 근소한 차이로 졌고 아직도 절반 이상 국민의 절반은 어쨌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뭔가 민주당도 열심히만 하면 네.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즉 지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건 아니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 또 희망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 때문에 네. 무작정 뭐 결과야 패배로 나왔지만 전혀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를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방선거. 그러니까 이 실망과 분노를 네. 지방선거에서 표로 보여줘야 된다. 아. 그래야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가 네. 조금 국민의 눈치를 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 이후의 행보를 보면 네. 좋게 얘기하면 거침이 없어요. 거침이 없다. 눈치를 안 본다고 저는 보거든요. 국민의 눈치를.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갈라치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표차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의 생각이 다 모든 국민에게 인정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저는 좀 위험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미세한 표차로 승부를 결정짓게 했을까요? 네. 저는 문석열 그 당선인에 대한 어떤 자질과 능력에 대한 불안감이 저는 표현돼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의 당선인의 행보를 보면 뭐 여가부 폐지라든지 민정수석실 폐지라든지 네. 또는 뭐 그 여러 가지 행보 또 지금 인선 과정에 물론 인선이 완전히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인수 인선 과정을 보면 네. 본인 뭐 선대위에 도와줬던 분들 그러니까 전혀 예상을 빗나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이렇게 아주 이제 예를 들면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근소한 표차로 승부가 갈리면 상대 진영을 고려하고 국민의 생각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통합 정부도 필요하다고 보고 탕평책을 쓰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배제의 정치로 가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자기 위주의 어떤 그런 정치의 모습이 지금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 조금씩 보이고 있다. 저는 그게 좀 불안한 요소이고 국민들도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불안감이 느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 대선 결과부터 지금 윤석열 이 당선인의 행보까지 쭉 한 번에 총평을 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0.73%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져서 힘들고 하지만 표차가 이렇게 적다는 것, 이재명 후보가 정말 과반에 가까운 그 표를 얻었다는 것 자체 그것만 보면 앞으로 희망이 좀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데, 최진문 교수님을 향한 이렇게 고생했다 힘내세요 이런 그래요?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마이 TV에도 최진문 교수님의 팬들이 많군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런데 0.73%이 표차까지 따라오게 된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얘기 하셨지만 구도는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었던 구체적인 어떤 전략이나 요소 이런 것도 어떻게 있는지 이거 짚고 한번 넘어가 보죠. 저는 그 자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질, 자질 능력. 그러니까 능력. 후보가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선 초반에만 해도 사실은 이제 네거티브가 난무했고 각각의 후보들이 갖고 있는 이제 도덕적이고 부정적인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정책성과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뭐 대장동 이슈, 김건희 씨 관련된 허위 이력 문제, 그 녹취록 사건 이런 것들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초기의 대선은 사실 이렇게 뭐 진흙탕 싸움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정말 전체 대선을 판을 뒤고 흔들 정도로. 그러다가 정책적 부분 뒤에 가서 이제 토론회가 시작이 되면서 정책적 부분들이 하나둘씩 이제 이슈화 되긴 했지만 그게 적극적으로 부각이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토론회를 보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저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사실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거나 또 뭐 질문 한 분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예. 상대방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질문을 다시 물어보는 일도 있었고요. 음. 그런 부분들이 불안감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교를 하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당시의 후보 두 분의 어떤 자질과 능력을 비교하면 너무 네.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그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어떤 정책적인 능력과 자질, 그다음에 전 영역을 꿰뚫고 있는 어떤 해안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부분 부각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떤 이슈에 대해서든 막힘없이 본인의 생각을 그리고 네. 평소에 준비해왔던 여러 정책들을 쭉 설명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사실 자극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잖아요. 계속 토론회 내내 네거티브를 계속했어요. 대장동 이슈를 계속 얘기했죠. 네. 그리고 사드 뭐 추가 배치라든지 선제 타격이라든지 이런 좀 자극적이고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건 결국은 지지층을 바라보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중도나 이런 이 반대 측에 설득하기 위한 내용은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정책적으로 차이를 확 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전체 판세에서 보면 지지율은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는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결과에 따르면. 그렇죠. 근데 여론조사 막판에 깜깜이 기간에 들어가서는 이게 이제 거의 붙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정책적인 부분에 사람들이 인물론을 조금 더 보게 됐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토론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분명히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네. 심판도 있지만. 근데 이제 심판을 하겠다고 작정하신 분들은 아예 그걸 안 듣는 거죠. 그건 고려 사항이 물론 전혀 안 됐다고 제가 볼 수는 없지만 네. 그러니까 냉정하게 정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냐보다 현 정부를 좀 혼을 내야 되겠다 일단 거기에 이제 집중하시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분들은 이제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런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네. 그러나 그만큼 따라올 수 있었던 것은 이재명 후보가 준비된 후보라고 하는 유능한 인물론, 그러니까 경제 대통령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부분이 부각되면서 그만큼 따라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자 인물론이 부각이 돼서 그 다음에 뭐 정치 교체론을 통해서 정권 심판론에 맞서는 정권 교체 맞서는 그런 구도가 좀 됐고 이 막판에 저도 이제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유세 현장 청계광장도 갔고 홍대도 갔거든요. 네. 홍대 갔더니 20, 30대 젊은 여성 유권자들이 많이 와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환호하는 모습, 그거 보면서 정말 여성 표심이 움직이고 있구나는 느낌을 들었어요. 네, 맞아요. 박지원 위원장도 이재명 후보와 함께 연단에 올라서 홍대에서 연설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여성 표심도 좀 움직였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그야말로 이준석 대표의 잘못된 어떤 그 뭐라 선거 전략 때문이라고 선거 전략, 이대남 전략, 이대남 전략, 갈라치기. 뭐 본인은 갈라치기 안 했다고 윤석열 당선인까지도 갈라치기 안 했다고 본인은 얘기하시던데 예. 국민들은 거기엔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갈라치기 명확하고요. 이대남 중심의 정책들, 뭐 여가부 폐지도 그 정책이 일환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또 이대남들을 부추기는 그리고 그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상대 성별로 상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여러 정책들을 폐기하는 이런 모습들은 사실 갈라치기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정말 안 좋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선거 전략상 표를 얻기 위해서는 그게 유리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좋은 정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치적인 면에서 선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렇죠. 정치는 아니다. 그래서 뭐 당선될 수 있었다고 봐요. 저는 어쨌든 그런 어떤 선거 전략적인 갈라치기가 성별 갈라치기가.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여성들의 반발이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저렇게 그리고 여성들이 이런 얘기까지 저는 들었어요. 두렵다. 특히 이제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 네. 저런 정책들을 쏟아내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그 당시 후보가 두렵다. 저 어디까지 갈지 예.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 젊은 여성들을 제가 몇 분 뵀는데 그런 걸로 본다고 하면 이 남녀 성별 갈라치기는 우리 정치에 아주 안 좋은 어떤 현상을 만들어낸 저는 정말 정치의 가장 후진적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여성들이 결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그 당시에 당선이 되면 그럼 이건 정말 남성들 중심의 정책이 나올 것이고 여성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제 차별받던 데서 어느 정도 비슷한 형태까지 올라왔는데 다시 차별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네. 불안감들이 결국 작동하게 되고 그래서 여성들이 결국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동의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몰리게 되는 그런 현상을 불러왔다고 봅니다. 네, 그 점이 결국 이제 박빙 승부까지 만들어내는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빙 승부를 승리로 못 만든 데에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구도적인 네. 면에서 민주당의 그동안 평가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정치 교체보다 정권 교체, 정권 심판론이 좀 득세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표심을 사실 보면은 서울에서 네. 한 5% 네, 그 포인트 정도. 윤석열 후보가 앞서면서 31만 표 정도를 더 앞섰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렇죠. 결국에는 서울 표심을 못 잡았기 때문에 수도권 민심, 뭐 경기나 인천도 이겼지만 많이 못 이겼단 말이죠. 그렇죠. 수도권 민심이 어떻게 보면 흔들렸기 때문에 선거가 이렇게 나타났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부동산 민심인데 그게 서울시장 재보선 때도 같은 현상이었잖아요. 결국. 그때보다는 줄긴 했어요. 그렇죠. 18% 포인트 차이가 났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5% 줄었다는 포인트. 것은 조금씩 이제 희석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그 문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 될 수 있다고 저는 아하. 봐요. 왜냐하면 이 부동산 민심이라는 게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LH 사태가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 바로 전에 터지는 바람에 그게 예. 또 문제가 심각했고요. 그런 요소들이 결국 이제 그 서울 지역에 사는 수도권이나 서울에 사는 분들한테 상당히 크게 작동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그러니까 이 집값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오는 어떤 불만 요소가 네. 너무 이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이 부분을 많은 부분 회복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많은 차별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서울 지역 유세도 집중 많이 네, 했었죠. 집중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네. 정책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와 아주 다르게 완전히 다르게 정책들을 제시를 했어요. 예를 들면 뭐 재건과 재건축 하겠다고 그랬고 네. 그다음에 종부세도 일정 부분 네. 바꾸겠다고 그러고 LTV도 또 높이겠다고 그랬고 공급도 네, 많이 확대하겠다고 하겠다고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민주당 정권 아니냐 이재명 후보가 되면 예.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진짜 할까? 이제 이런 그게 의문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부분 회복이 됐지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막판에 넘지 못하는 벽이 됐다고 보고 그 부동산 민심 때문에 결국은 이런 상황이 됐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79일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 이제 이 실망했던 분들,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지만 이 아주 아까운 표차로 지게 된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표를 던졌는데 그 표가 결국은 이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승자 독식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지방선거에서는 뭔가 뒤집어야겠다. 그런 표심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마음속에. 네, 네. 그래서 그런 시간이 표심, 부족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있고. 또 투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